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제1회차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필답형 보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래 회로도를 보고 동그라미 1에서 5번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줬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뒀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에서 5번 뭡니까? 제가 미리 여기에 또 앞에다가 써뒀죠. PB1을 누를 때, 2를 누를 때 LS 타이머 T초 후 THR 동작 시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요 동작 설명을 써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회로도 밑에 이 동작 설명이 나오는데, 자, 가나 다로 분류가 돼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전원을 켜면 GL이 점등된다 라고 돼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하고 동작시킬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동그라미 1,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뭡니까? 요거는 매뉴얼 상태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해보니까 셀렉터 스위치를 오토로 전환하였을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LS를 누를 때 타이머 T초 후 그리고 THR 동작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엄밀히 따지면 얘들 두 가지는 오토죠. AUTO 오토일 때의 동작 설명이 되는 거고, THR 동작은 사실 뭐 매뉴얼이든 오토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문 항목이 THR이 있었다 하니까 제가 그냥 5번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THR 동작은 뭐 별도로 여기서 또 따로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오토든 매뉴얼이든 THR은 사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은 매뉴얼 상태, 3번, 4번은 오토 상태, 요거를 또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동작을 우리가 해설을 해 나가면 돼요. 자, 우선은 가에 보면 전원을 켜면 GL이 점등된다. 그러면 우리 램프잖아요, 램프. 그래서 램프 어디 있습니까? 여기 GL, 그린 램프고요. 그 다음 RL, 레드 램프고요. 그 다음에 OL, 오렌지 램프입니다. 그럼 요거 MC, 그 다음에 RY라는 건 릴레이예요. 우리는 뭐 다른 말로 계전기라고도 하고, T라는 게 타이머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보니 전원을 켜면 GL이 점등된다, 얘가 켜진다 라는 소리인데 한번 보면 되죠. 우리가 앞단에 차단기가 있다 치면 차단기를 딱 올리게 되면 임의로 여기 인라인, 아웃라인이라고 정한다면 아웃라인 쪽은 전원이 이렇게 다 들어올 겁니다. 전원부 쪽으로 전원이 한 가닥씩 다 들어와요. 밑에는 접점이 없으니까. 그 다음 위쪽은 어떻게 되냐? THR이 우선은 요 B접점이죠. 그러면 요 B접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B접점이니까 이렇게 통과해서 GL이 ON 하는 거고, 요거는 A접점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셀렉터 스위치는 매뉴얼이든 오토든 상관없는데, 매뉴얼이라고 치면은 요거 A접점, 요거 A접점이니까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 오토라고 치더라도 리미트 스위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전원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린 램프만 동작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봅니다. 나에 보니까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하고 동작시킬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자, 이거 이제 돌려야 됩니다. 셀렉터 스위치를 매뉴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셀렉터 스위치라는 거는 일종의 선택 스위치라고 했죠. 셀렉트, 선택한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선택하느냐 오토로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회로에서는 첫 번째 매뉴얼로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타고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나누어지겠죠.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왜? 요거 두 개 다 A접점이니까 아직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로 하고 동작시킬 때 뭐부터 봅니까? 자, PB1을 누를 때부터 봅시다. 자, PB1 요거 A접점입니다. 요거를 누른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요게 붙겠죠. A접점이 붙습니다. 그럼 전원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요 B접점이니까 통하고 B접점이니까 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내려간다 치면 MC가 ON 할 겁니다. 자, 그러면 MC가 ON 했으니까 MC 접점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MC A 접점이 붙어줄 거고요. 그럼 여기 MC A 접점이 붙어줄 겁니다. 그럼 여기 MC B 접점이니까 요거는 떨어져 버릴 겁니다. 이렇게 탁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쪽으로 들어가던 전원이 차단되니까 그린 램프는 오프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통에 들어가죠. 레드 램프는 ON 하게 됩니다. 그 스위치 쪽도 보니까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PB1을 우리가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요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전원이 MCA 접점을 타고 우회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MC가 ON하고 MCA 접점들이 붙으면서 자기유지를 시키고 레드 램프를 켜고요. 그 다음 그린 램프는 꺼져버립니다. 이 MCB 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못 지나가죠? 릴레이가 A 접점이니까 릴레이 전원이 동작하지 않죠.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PB1을 눌렀을 때는 MC 전원이 동작하고 A 접점들이 붙어서 자기 유지시키고 레드 램프 ON 시키고 B 접점이 떨어져서 그린 램프 오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에 PB1을 누를 때 MC 전원이 온하여, 자, 온하여, 그 다음 MC A 접점이 붙어, 여기서 말하는 A 접점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A 접점이 붙어 자기 유지를 시키고요. 좌측에 자기 유지 시키고 우측에 요 A 점점에 의해서 레드 램프가 점등한다. 또한 MC B 점점이 떨어져 그린 램프는 소등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동그라미 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요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PB2 B 접점입니다. 요거 눌러버리면 떨어지죠. 접점이 떨어지면서 전원이 들어가던 게 차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게 차단되니까 MC 전원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오프하겠죠. 오프하니까 기존에 A 접점 붙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A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B 접점은 원래대로 어떻게 붙어버린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레드 램프는 소등 오프하게 될 거고 그린 램프는 켜진 상태 원래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끊었다가 손을 떼더라도 차단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차단시켰다 치고 다시 이렇게 그려 놓읍시다. 자, 그러니 답 정리한 거 보시면 PB2를 누를 때, 자, PB2를 누를 때 MC 전원이 오프하죠. 요게 이제 오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상태 뭡니까? 레드 램프 소등, 그린 램프 점등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로 넘어갑니다. 다에 보니까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로 전환하였을 때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 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전원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리미트 스위치를 눌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리미트 스위치를 누를 때 해가지고 제가 눌렀다 칩시다. 이렇게 탁 눌렀어요. 뭐 손으로 누르든 장치에 의해서 누르든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으면서 전원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ON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타이머에 여기 한시 접점이 있으니까 제가 타이머 시간을 5분으로 맞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5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리미트 스위치 딱 눌리자마자 이렇게 전원 통하면서 타이머가 ON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재는 거죠. 대신에 시간을 재는 동안에는 B접점은 안 떨어집니다. 한시 접점은. 그래서 요 B접점이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RY를 ON 시키는 거죠. RY를 ON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RY A 접점이 이렇게 들러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원이 이렇게 끝까지 타고 들어가니까 MC가 어떻게 됩니까? ON 하게 되겠죠. 자, MC가 ON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MC A 접점이 붙을 거고요. MC B 접점이 떨어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레드 램프는 ON 할 거고요.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 이렇게 동작이 되면은 타이머 전원을 ON 시키고 릴레이 전원을 ON 시키면서 타이머는 아직 B 접점이니까 통하니까 릴레이가 지금 전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ON 하면서 릴레이 A 접점이 붙어 MC를 ON 시키고 그로 인해 MC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지면서 레드 램프 ON하고 그린 램프 오프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보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접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접점이 하나 더 있는데 잘 보시면 이상한 점을 느끼실 거예요. 자, 요 접점은 원래 A 접점이었습니다. 원래 A 접점이었는데 여긴 릴레이 A 접점이라고 적어뒀는데 여기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릴레이면 RY라고 적든지 타이머면 T라고 적든지 적어줘야 될 건데 아무런 이제 기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보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보상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도 요거는 릴레이 B 접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가까이 설치했죠. 가까이 설치했고 요게 A 접점, 요게 B 접점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설치하고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릴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도체 기호 자체가 릴레이 기호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같은 경우 PBS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럼 타이머 같은 경우 한시 접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계전기 릴레이 접점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릴레이 기호이기도 하니까 얘는 릴레이 A 접점, 얘는 릴레이 B 접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 다시 보면 이 LS를 누르면은 통하면서 릴레이가 ON하니 A 접점은 붙을 거고 B 접점은 떨어지는 동작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쪽 편에서 우리가 MC를 동작시켰죠. MC를 동작시키면 MC A 접점 요거 붙을 텐데 붙게 되더라도 이쪽에 간섭을 주지 마라 라는 겁니다. 즉 오토로 동작하고 있을 때 매뉴얼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해서 릴레이의 B 접점을 써서 일종의 안전장치, 인터록을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릴레이 비접점이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동작 설명에는 요거까지 쓰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메인 동작만 써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봅시다. 리미트 스위치를 누를 때 자 요렇게 통하니까 타이머와 릴레이 전원이 온 하고, 그리고 이때 RYA 접점이 붙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RYA 접점이 붙어 MC 전원을 온 시키고요. 그 다음에 MC-A 접점, 여기서 말하는 거 요 A 접점이겠죠. MC-A 접점이 붙어 RL이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 MC-B 접점이 떨어져 GL이 소등이 된다. 자, 요 정도만 요지를 잡아주셔도 충분히 답으로 인정될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되자마자 발생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그라미 4번. 타이머 T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서 5분 세팅했죠. 그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B접점이 떨어지겠죠. 5분 후에 B접점은 떨어져 버리고, 만약에 1시 A가 있으면 1시 A는 붙어버립니다. 어쨌든 여긴 B접점밖에 없으니까 1시 B가 탁 떨어지면서 차단돼요. 그럼 릴레이가 오프하고요. 이쪽 전원이 차단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A 접점 떨어지죠? A 접점 떨어지고 MC도 오프할 겁니다. 얘가 릴레이 B 접점이라면 다시 붙을 거고요. 어쨌든 MC 꺼졌으니까. 그리고 MC가 꺼져버렸으니까, MC 전원이 꺼져버렸으니까 A 접점 떨어질 거고 B 접점 다시 붙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RL은 오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램프는 다시 ON하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 T초 후 읽어보시면 타이머 B 한시 접점 요겁니다. 한시 접점이 떨어져 RY와 여기 전원, 그 다음에 MC 전원을 차단시키고 처음 상태 RL 소등, GL 점등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찾아가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외워서는 절대 못 풉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해를 바탕으로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작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THR 동작 시, 자, 요 THR이 동작한다 라는 거, THR 뭡니까? 썸머 릴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라 합니다. 즉 과부하 걸리면 전류가 많아지고 과전류죠. 과전류가 생기게 되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바이메탈이 팽창합니다. 그로 인해 바이메탈의 팽창 또는 신축을 이용해서 과부하 시 THR을 이용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부하가 생겼어요. 그럼 원래는 B접점이었는데 요 주 라인 쪽에 B접점 연결하죠. 차단시켜야 되니까. 그 과부하 걸렸다 하면은 요 B접점이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어디에 붙느냐? 여기 원래 기존의 A접점 쪽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앞에 게 C접점, 요게 B접점, 요게 A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문제가 없을 때는 THR B접점이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탁 떨어지면서 A접점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THR이 동작했다, 과부하 걸렸다, 그럼 이렇게 A접점 쪽으로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전부 차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오렌지 램프를 점등시킵니다. 그럼 이 오렌지 램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경고등 또는 비상표시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의 동작 설명 보면 THR 동작 시 THR B접점이 떨어지고 주 회로를 차단시키며 THR A접점이 붙어 OL이 점등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빼둔 강의들 있죠. 시퀀스 기초 접점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동영상 복원 문제에서 시퀀스 문제만 따로 빼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꼭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공기조화 장치는 혼합, 가열, 순환수, 분무, 가습 사이클이다. 아래 구성도를 참고하여 습공기 선도, TX 선도의 각 상태점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기조화기의 구성도를 주고 TX 선도, 습공기 선도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가열기, 가습기 딱 준 거 보니까 요거는 난방 사이클이죠. 그래서 제 필기 이론 들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그리고도 남을 문제인데 제가 이론 강의하듯이 한 번 더 해드리면은 우리가 공기조화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안쪽에 코일이 딱 있어요.
요게 뭐냐? 히팅 코일이다. 가열 장치니까 지금 가열기라 줬죠. 그럼 히팅 코일이면 계절로 치면 뭡니까? 겨울철이다. 요걸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송풍기도 있고 이럴 건데 우선은 사이클을 그려야 되니까 습공기 선도를 이렇게 작도를 하고요. 이렇게 그리면 얘가 TX 선도입니다. 자, 이때 실에다가 조화된 공기를 넣어줄 생각입니다. 요게 실내예요. 그럼 우선 어떻게 합니까? 아웃에어, 외기를 도입을 해야 되죠. 외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계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어때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외기 공기가 차갑고 습도도 낮습니다. 여름이랑 반대죠. 여름철은 뭡니까? 외기 공기가 고온 다습해요. 다습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죠. 꿉꿉하고 막 찐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온도도 낮고요. 습도도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습공기 선도상에서는 좌측 밑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야지 공구온도 어때요? 좌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고 절대습도 X 어때요?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좌측 밑에 표시가 될 겁니다. 요게 아웃에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리턴에어라는 게 있습니다. 리턴에어라는 거는 실내에서 조화된 공기, 그러니까 여기 송풍기가 있다 치고요. 송풍기에서 조화된 공기를 실내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우리는 서플에어라고 하고, 여기서 쓰고 나서 이제 환기되는 거를 리턴에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버리게 되면 이거는 엑싯에어라고 하고, 이 중에 돌려서 쓰게 되면은 리턴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엑싯에어가 그냥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리턴에어가 있다라고 치고 요 리턴에어와 아웃에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리턴에어의 상태는 어떠냐? 외기보다는 온도가 높고요. 습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는 난방 중이니까 외기 온도보다 높고요. 습도도 조금 높은 상태다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리턴에어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 공간에서 두 개가 만나죠. 그래서 요 공간을 우리는 혼합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혼합실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니까 가운데에 뭐가 생기느냐? 믹싱에어가 생기더라. 그래서 아웃에어보다는 온도가 높고 리턴에어보다는 온도가 낮은 믹싱에어가 생기더라. 습도도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믹싱에어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가열을 합시다. 자, 가열하면 제가 기억하라 했어요. 가열을 하면 절대습도 변화 없이 온도만 올라간다 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방 시에는 냉각 감습이 항상 함께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방 시에는 냉각 코일 표면 온도가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습이 따라온다라고 했고요. 우리 난방 시에는 어때요? 절대 습도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X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팅을 하게 되면 가열된 공기, 요거를 만약에 가습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곧 서플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지점이 서플에어가 되고요. 가습기가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리턴에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론 강의 때 보여드린 난방 사이클이었죠. 기본적인 난방 사이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태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가습기 노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와셔를 딱 넣었을 때 가습을 행하죠. 그러면 요걸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요대로 보니까 조금 너무 좁아 보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가습 노즐을 설치하고 송풍기를 말단에다가 설치한다 라고 봤을 때, 자, 히팅하고 나오는 공기는 이제는 서플에어가 아닙니다. 가습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믹싱에어 다시라고 보시면 돼요. 믹싱에어 다시. 그래서 믹싱 다시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믹싱에어 다시 해서 저는 이제 습도를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습기죠. 가습기 노즐에서 물을 쫙 뿌립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순환수 가습, 순환수 분무 가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환수라는 거는 차가운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냥 순환되는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습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가습하면 절대습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가습은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운 물을 뿌리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 좌측으로 가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습도는 올라가는데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 좌측으로 가면서 여기서 상태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어때요? 습도가 올라갔죠? 순환수니까 온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그 상태로 리턴되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믹싱 다시 해서 이제 가습이 되면 이게 서플 에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플 에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환기되는 걸 리턴 에어로 되돌아오는 형식이죠.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사이클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외기가 뭡니까? 아웃 에어가 되고, 그 다음에 1번, 요게 리턴 에어가 되고, 그럼 3번이 믹싱 에어가 되고, 4번이 믹싱 다시가 돼야 됩니다. 믹싱 에어 다시가 되고, 가습 딱 하고 나면 이제 서플 에어가 되겠죠. 그래서 실내로 탁 치출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걸 다시, 그려보면, 요렇게 그리게 되고, 가열하는 겁니다. 가열 후는 어떻게 돼요? 요 이제 가열 후면, 믹싱 되었다가 여기, 믹싱 다시가 되니까 요게 4번점이 될 거고, 요게 이제 순환수 가습이니까 좌측 위로 이렇게 갔다가 요 녀석이 서플레어가 될 겁니다. 서플레어가 5번. 그 다음에 리턴에어 쪽으로 리턴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번호나 여기 제가 그려드린 거 여기 이제 서플레어가 돼야 돼요. 요 지점, 요 그림이나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혹시나 높아심에 이후에 이번 문제에서는 뭐였습니까? 순환수 가습이죠. 순환수 가습인데 만약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온수 가습이나 아니면은 증기 가습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 방식이 순환수 가습, 온수 가습, 증기 가습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온수 가습 같은 경우에는 순환수 가습보다는 온도가 좀 높죠. 그러니까 거의 이 수직으로 올라가다시피 해요. 근데 약간 좌측으로 꺾여요. 근데 뭐 이론 서식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냥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온수 가습은 중간쯤이다 해서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온수 가습은 요쯤 된다 생각을 합시다. 근데 증기 가습은 열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열돼서 올라가요. 가열돼서 가습이 됩니다. 그래서 좌측 위로 올라가면 요 지점에서 가습을 했는데 좌측 위로 올라가면 요거는 순환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는 온수 가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대각선 올라가면 요거는 증기 가습이 돼요. 그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순환수 가습이냐, 온수 가습이냐, 증기 가습이냐에 따라서 요 가습선이 바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 강의 필기 기출 문제 풀어보다 보면 가습 장치 중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증기 가습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증기 가습하면 난방 사이클에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환수 가습은 어때요? 내가 시컨 가열해 놨는데 이거 온도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혀버리니까 순환수 가습은 열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증기 가습은 오히려 열이 더 보정되어서 올라가 버리니까 효율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2번 문제 요 사이클 그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치 명칭 뭐였습니까? 여과기 또는 스트레이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 동영상 보건 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 그러면 여과기가 맞습니까? 스트레이너가 맞습니까? 그러면 둘 다 맞습니다. 여과기 쓰셔도 되고 스트레이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치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였죠. 그래서 스트레이너 구조가 간략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과망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자, 유체는 어떻게 됩니까? 유체는 그냥 망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 그럼 이물질은 이렇게 들어가서 망 안에 이렇게 걸리는 형식이죠. 그럼 여과망 안에서 이물질이 이렇게 퇴적이 돼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쪽에 볼트 또는 캡이 있습니다. 그럼 볼트 또는 캡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망을 끄집어내서 청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 녀석은 Y자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Y형 여과기 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뭐 Y형 여과기 정확히 아신다면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여과기 또는 스트레이너 이렇게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치의 명칭은 여과기 또는 스트레이너고요. 역할은 장치 내부의 이물질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제 동영상 보건 문제 해설 보셨으면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치 명칭 뭐였습니까? 반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였죠. 자, 그래서 우리 왕복동식 압축기를 조금 분류해보면 크게 나누자면 밀폐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방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밀폐형에 들어가면 또 두 가지 분류로 밀폐형과 반밀폐형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고, 자, 우선은 밀폐형은 어떤 거냐? 우리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들어있고요. 요게 축에 연결된다. 그러면 이 모터, 전동기라는 게 실린더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넣어놓고 완전히 밀폐시키는 거죠. 용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볼트너트로 체결한다던가 해가지고 요 전동기를 안쪽에 넣으면은 밀폐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연결되고 이게 크랭크 축에 연결이 되면 축을 한 번 더 이렇게 빼죠. 그리고 모터를, 전동기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 모터가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서 개방형 이 왕복동식 압축기가 되고, 모터가 밀폐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반밀폐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자, 기본적인 밀폐형은 요 실린더를 어떻게 하냐? 용접해버려요. 용접해서 두 번 다시 뜯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밀폐형이 됩니다. 반밀폐형은 어떻게 되느냐? 볼트너트로 체결을 합니다. 그럼 요건 이제 반밀폐형이에요. 이 전동기, 모터를 안에다가 넣은 건 똑같은데 용접해서 완전 밀폐하면 밀폐형, 볼트너트 넣어서 밀폐는 했지만 분해 조립이 가능하면은 반밀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반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에 대해 물어봤죠. 자, 장치의 명칭은 반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고요.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내에 있으며 외부와 밀폐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밀폐형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전밀폐형, 반밀폐형 동일합니다. 이 반밀폐형도 뭐예요? 모터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동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내에 있으며 외부와 밀폐되어 있다. 그래서 요 다 통용되는 특징이고,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죠. 밀폐형이냐 반밀폐형이냐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밀폐형 왕복동 압축기와 달리 분해 점검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밀폐형은 분해 조립 수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반밀폐형은 분해 조립 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는 명칭은 반밀폐형 왕복동식 압축기, 특징은 전동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내에 있으며 외부와 밀폐되어 있고, 그리고 밀폐형 왕복동 압축기와 달리 분해 점검 수리가 가능하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그림의 장치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과거 동영상 보건 문제에서도 나왔던 장치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클램프 메타라 그러죠. 그래서 명칭은 뭡니까? 클램프 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후크 메타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후크가 달렸다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클램프 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클램프 메타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 3가지. 그래서 제가 또 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완전히 단골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클램프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가의 장치 말고 일반적인 클램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류 측정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보면 일반적으로 교류 전류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교류 전압과 직류 전압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항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 일반 저가에 비해서는 옵션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은 이 소리가 나게끔, 그러니까 요 커넥터죠, 커넥터를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소리가 나게끔 해서 시퀀스 에러 같은 경우 도통 시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온도 측정도 가능하네요. 요거 도시 도F 해가지고 온도 측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띄워 드릴게요, 요 옵션을. 그래서 이 클램프 메타의 모델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사람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항목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답이 좀 많았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적고 어떤 분들 저렇게 적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정리하기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클램프 메타로 할 수 있는 거, 전압, 그리고 전류, 저항 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요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와 교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교류를 측정하게끔 돼 있어요. 일반적인 그 클램프 메타 같은 경우는. 근데 쌤 그러면 클램프 메타 가지고는 직류 전류는 측정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측정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별로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류 전류 측정하고요. 이 직류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 직류 전용 클램프 메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전압이라는 거는 그냥 찍어서 측정하면 되죠. 요게 아이고, 커넥터가 떨어졌는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커넥터를 제가 이게 오랜만에 꺼내다 보니까 자, 요게 이제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꼽아가지고 전압을 측정할 것 같으면 요 밑에 V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결 무늬 돼 있으면은 교류 전압, 그 다음 이렇게 직선 무늬로 돼 있으면 직류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뭐 배전판에다가 교류 전압 같으면은 배전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찍어 본다든가 아니면 직류 전압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건전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건전지 양쪽을 찍어 본다든가 해가지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교류 전류를 측정을 하니까 두 가닥 나오죠. 교류는.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닥을 잡는다라고 했죠. 그 왜 그래요? 만약에 플러스 100A가 흘러가고 마이너스 100A가 흘러간다면 요 두 선 한 번에 잡아버리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상쇄돼서 0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 측정할 때는 보통 한 가닥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전류가 표시가 되니까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럼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 가닥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직류 전류는 파장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요거 일반적인 클램프 메탈을 이렇게 탁 잡잖아요. 그러면 안 떠요. 0으로 뜬단 말이에요. 거의 안 떠. 파장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요 이제 미세 파장을 측정하는 클램프 메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클램프 메타 종류에 따라서는 직류 측정되는 것도 있고 교류만 측정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류 전류를 측정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항에서 요 옴에다가 딱 갖다 놓고 우리 저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자 중에 양쪽으로 딱 갖다 대면 저항이 얼마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제가 정리를 하자니 뭐 직류 전압, 교류 전압, 그리고 교류 전류 또는 직류 전류 이렇게 정리하자니 요게 또 이제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문제 뭡니까? 세 가지만 쓰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안 쓰는 거야. 그냥 전압, 전류, 저항으로.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확실한 오답을 적어서 틀리느니 차라리 둥글둥글하게 써가지고 점수를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이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쓸 때는 이거 그냥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처럼 클램프 메타의 측정 항목 세 가지를 쓰시오 한다면은 전압, 전류, 저항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후에 혹시라도 5가지 쓰세요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직류, 전압, 교류, 전압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직류, 전류, 교류, 전류 4가지 나왔고 저항하면 5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쌤 그래도 저는 직류 전류는 꺼림칙합니다 하시면 이거 지워버리고 도통시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 답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견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답에 가깝게 맞추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공개 답안이 없는 한은 최대한 어때요? 답에 가깝게 쓰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틀리지 말고 좀 애매하더라도 맞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더라도 맞추기 위해서 제가 3가지 했을 때는 전압, 전류, 저항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는 누출이 안 되죠. 밖으로 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답안을 알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개 답안을 알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이 책 저 책 보다 보면 답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저자분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죠. 그분들이 다 출제위원은 아니거든요. 출제위원은 그리고 이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뭐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저는 출제위원 채점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시중에 다 책이 나와 있고 이렇게 저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 답안을 찾는 게 아니고 최대한 답에 가까운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회원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여러 많은 의견들이 모이다 보니까 최대한 답에 가까운 걸로 이제 서서히 맞춰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답안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고 클램프 메타 3가지 쓰시오 한다면 저는 이번 문제에서는 좀 둥그스름하게 맞추기 위해서 전압, 전류, 저항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냉동장치의 냉동 능력이 12RT이다. 이 냉동장치의 냉매순환량 kg/h를 구하시오. 단 1RT는 3.86kW로 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몰레르 선도 줬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pH 선도 이런 식으로 작도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엔탈피 값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요게 545, 그 다음에 1630, 그 다음에 요게 1920, 요게 엔탈피입니다. 자, 이때 엔탈피의 단위가 뭡니까? kJ/kg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압력 단위를 메가파스칼 줬네요. 메가파스칼.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이 어떻게 되느냐? 냉동 능력이 요게 12RT랍니다. 12RT고, 그 다음에 냉매순환량 G를 구하시오. 요겁니다. G는 얼마입니까? 요걸 물어봤죠. 이때 단위는 kg/h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능력 RT를 줬으니까 RT를 우리가 열량 Q로 두고 풀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Q라고 봤을 때 어떤 공식을 찾을 수 있느냐? 열량 Q 줬고 G 있고요. 요 엔탈피 있죠? 그럼 엔탈피차 델타 H잖아요. 그러니까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G에 델타 H군요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 요 G라는 게 kg/h일 거고 곱하기 엔탈피 kJ/kg이죠. 그럼 kJ/kg일 거고 그럼 이렇게 지우면 뭐가 됩니까? kJ/h 남네요. kJ/h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RT를 kJ/h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G를 구해야 되니까 자, G는 델타 H 내려갑니다. 델타 H 분의 Q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냉동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냉동 능력은 어딥니까? 요 증발기잖아요. 증발기. 그래서 요 엔탈피 차는 증발기 엔탈피 차. 그래서 다르게 쓰면 스몰 q로 적어도 되죠. 냉동 효과. 근데 저는 요즘에는 스몰 q, 스몰 qc 이런 식으로 잘 안 적습니다. 그냥 델타 h에서 엔탈피 차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게 엔탈피 차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우리가 압축기 열량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압축기 입출구 엔탈피 차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응축기의 열량을 구합시다. 그러면 응축기의 입출구 엔탈피차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냉동 효과, 냉동 능력 구합시다 하면은 증발기 입출구 엔탈피차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델타 H로 통일시키고 거추장스럽게 스몰 QC 콘덴서 또는 스몰 QE 에버포레이터 요거 이제 증발기죠. 그 다음에 AW 압축기죠. 이런 식으로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냥 델타 H 써놓고 필요한 거 넣으시면 되죠. 입출구 엔탈피차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델타 H가 여기서는 냉동 능력이라 했으니 증발기입니다. 그 증발기 여기가 입구 출구인데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되니까 1630 빼기 545가 될 거고 분해. 자, 여기서 단위 잘 봐야 됩니다. 요 밑에 단위가 kJ/kg이었어요. 그럼 요 kJ/kg일 때 능력의 단위는 kJ/h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힌트가 12RT를 줬죠. 그러면 12RT 우선 줬고 그 다음 조건을 뭘 줬냐? 단 1RT는 3.86kW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거 3.86 이거 낯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전에 배운 게 1RT는 공학 단위로 배울 때 3320kcal/h로 배웠죠. 여기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나누기 860 하면 됩니다. 그럼 사라지면서 킬로와트 나와요. 이 킬로와트 구해보면 3.86 정도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에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SI 단위에서는 킬로와트로 많이 물어보니까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12RT니까 1RT는 3.86이죠? 그럼 곱하기 3.86 하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돼?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킬로와트를 킬로줄 퍼 아워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킬로와트는 3600 킬로줄 퍼 아워와 같다. 이거는 이제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너무 쉬워. 그래서 곱하기 3600 해버리면 이 킬로와트가 뭘로 바뀝니까? 킬로줄 퍼 아워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킬로줄 날라가고 킬로그램은 이렇게 역수치에서 올라오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153.688 나오네요. 그럼 별말 없으면 세 번째에서 반올림하면 되니까 이렇게 탁 올리면 땡땡 153.69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환산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이 공식도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 작성하실 때는 풀이 과정에다가 G는 해가지고 요 숫자 있죠? 제가 쳐드릴게요. 요 부분, 요 부분들만 잘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 요거 한번 적으시고 그럼 답란에다가 정확하게 단위와 함께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아래 습공기 선도의 A, B, C, D 각 상태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것도 제 필기 이론 강의 보셨다면 충분히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습공기 선도입니다. 습공기 선도 이렇게 탁 작도를 했을 때 이게 T, X 선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T라는 거는 공구 온도죠. 공구 온도. 도시입니다. 도시. 그 다음에 요 X라는 거는 절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 단위로 쓰면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포화선, 이게 상대 습도가 100%인 선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가 0도씨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뭐 10도씨, 20도씨, 뭐 50도씨, 뭐 80도씨, 뭐 90도씨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습도도 이렇게 쭉 작도를 해보면 여기가 0이고요. 올라갈수록 뭐 정확히 0은 아니겠죠. 이거는 압력에 따라 다르니까 그 예시로 어디로 가면 이제 증가하느냐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0.001호 뭐 여기서는 0.002 0.003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절대 습도는. 그래서 공구 온도는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 절대 습도는 위로 갈수록 증가. 이렇게 다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임의의 점을 하나 탁 찍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을 작도를 할 건데 절대 습도의 변화 없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상태점에서 이 상태점으로 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가 변했습니까? 절대 습도가 일정하다 했습니다. 절대 습도 X는 일정한 상태에서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온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보니까 한 40도씨였어요. 여기 딱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 80도씨 넘었네. 한 82도씨 됐어요. 그럼 이게 결국 뭡니까? 온도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선을 이동시키면 이건 가열입니다. 가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냉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파란 선으로 할게요. 온도의 변화 없이 이렇게 이제 일정한 온도 등온선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습도가 증가했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가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내렸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내려버리면 습도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는 감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사실 나왔어요. 그 나머지도 조합해보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그어본다면, 요 상태점은 뭐냐? 가열, 가습이 되고, 가열이면서 가습이죠? 그럼 대각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요건 뭡니까? 냉각이면서 가습이죠? 냉각, 가습. 그럼 대각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냉각이면서 감습입니다. 냉각, 감습. 통상 우리 냉각 코일이 이렇게 냉각 감습으로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대각선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니까 뭡니까? 가열이면서 감습이죠. 그래서 가열, 감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요게 A점, 그 다음에 B점, C점, D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점, B점, C점, D점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자, A점은 이렇게 갔으니까 냉각, B점은 내려갔으니까 감습,
그 다음 C점은 우측으로 갔으니까 가열. D점은 올라갔으니까 가습.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답 만나봅시다. 냉각, 감습, 가열, 가습.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단상 밀폐형 압축기의 과부하, 오버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센서의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딱 보니까 전류식, 전압식, 바이메탈식, 압력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답으로 꼽은 거는 바이메탈식으로 꼽았어요. 그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은 압축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그 압축기 과부하 방지 장치는 주로 보면 뭐 THR이라던가 아니면은 OCR, 요걸 뭐 다르게는 EOCR이라 쓰기도 합니다. EOCR 요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자, 이때 THR이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했었죠. 그 줄여서는 열동형 계전기 요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OCR 또는 EOCR이라는 거는, 자, 이건 뭐예요? 오버커런트 릴레이 또는 일렉트릭 오버커런트 릴레이. 오버커런트 뭡니까? 과전류입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는 썸머 릴레이죠. 그래서 열을 이용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작동하는 주된 원리는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메탈식이죠. 과부하 걸리면은 내부에 과전류가 흐를 것이고, 과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바이메탈이 팽창하면서 접점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과부하 차단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과전류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전류식입니다. 전류식. 말 그대로 과전류가 흐르면 탁 끊어주는 릴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답은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었는데, 쌤은 왜 THR을 답으로 뒀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요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단상 밀폐형 압축기의 과부하라고 했는데 영어를 딱 보니까 오버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로드라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과부하 계전기로 답을 결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오버커런트였다, 영어로 오버커런트면은 뭐예요? 오버커런트, 과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류식, 과전류 계전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과부하 그리고 오버로드, 과부하라는 이 단어를 줬기 때문에 저는 THR,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를 꼽은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라는 말이 나오면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가 되고, 이 썸머 릴레이는 바이메탈에 의해서 동작이 되니까 바이메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과부하가 아니고 과전류가 걸렸을 때, 즉 오버커런트가 걸렸을 때 작동하는 그 센서로 맞는 것은이라고 한다면 과전류 계전기로 보고 전류식으로 해석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밑에 해설에도 보시면 참고에 단상 밀폐형 압축기에서 모터의 과부하, 오버로드죠. 오버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메탈식 센서를 사용하여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내부 히터가 가열되어 바이메탈에 열이 전달되고 바이메탈이 휘어지면서 변형되어 접점이 열려 회로를 차단하여 기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과부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열동형 과전류 계전기라고 잘 안 부르고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부르죠. 아니면 이거 좀 논란이 있다 싶으면 열동형 계전기 그냥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8번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답을 달았으니 답은 바이메탈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비율이 1대4일 때 표를 보고 혼합 상태의 공구 온도와 절대 습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표에 보니까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조건, 공구 온도와 절대 습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생소해서 그렇지 실제로 한번 딱 풀어보잖아요. 정말 쉽습니다. 푸는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한 번만 딱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어떻게 푸느냐? 자, 조건 정리하면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 비율 1대4. 그 외부 공기가 1일 때 실내 공기가 4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요거 비율로 구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우선은 혼합됐을 때 공구온도 구하면 공구온도 TM으로 씁시다. 믹싱 됐으니까. 자, 혼합 온도 TM은 비율 전체 분해, 그러니까 1 더하기 4입니다. 전체 분해 1 더하기 4 분해, 전체 비율이 내려가면 돼요. 거기에다가 1일 때 마이너스 5도씨잖아요. 그러면 1일 때 곱하기 마이너스 5도씨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4일 때 얼마입니까? 28도씨잖아요. 그러면 4일 때 28.
끝입니다. 전체 분의 비율만큼 넣으면 돼요. 쉽죠? 푸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21.4 나와요. 21.4 도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했을 때 절대습도 요거 2번으로 두고 XM 믹싱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그럼 전체 비율 얼마? 1 더하기 4죠. 그래서 전체 비율 1 더하기 4 넣으시고, 자, 여기에서 1일 때 0.001입니다. 외부 공기. 그래서 1일 때 곱하기 0.001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4일 때 0.005죠. 그래서 4일 때 곱하기 0.00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푸는 방법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 한 번 정도만 알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요거 구해보시면 0.0042 나오네요. 0.0042 kg/kg에 다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기사시험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구합니다. 왜 그러냐? 기사시험에서 실제로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과거에는 이거 작도했거든요. 요즘에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작도할 때 혼합 온도와 절대 습도 구해서 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도씨 외기니까 겨울철이네. 그럼 이렇게 끄면 되죠. 그 외기가 마이너스 5도씨고 그 다음에 실내가 28도씨. 그러면 온도선으로 나타냅시다. 자, TX니까, 자, 요게 마이너스 5도씨고, 그 다음에 요게 28도씨인 거고, 요 실내, 그 다음에 요거는 외기 공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습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5도씨일 때 절대 습도가 0.001인 거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가 0.005인 거예요. 그럼 요 두 개가 만나면, 혼합이 되면 가운데쯤 어딘가 공구 온도와 절대 습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딱 구해보니까 21.4. 자, 요게 21.4가 나온 거고, 요 지점이. 그 다음에 절대 습도도 이렇게 구해보니까 요게 0.0042가 나오더라. 이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이 외기 공기 1대, 그 다음에 요게 4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결국 뭡니까? 이게 TM도 되고 XM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찾아내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푸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시고 이후에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노점 온도와 결로 현상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거 사실 제 필기 교재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요 필답형 문제에 맞춰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노점 온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노점 온도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 이슬점이라고도 하는데, 의미적으로 쓰자면 공기 중 수분이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됩니다. 요거 답이 아닙니다. 답으로 쓰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고 의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라는 거는 공기 중 수분이 응축하기 시작하는 그 온도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표면의 온도가 이 공기 중의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라면 공기가 그 표면을 지나가서 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해서 거기 들러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가 뭐 여름철이든 언제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병을 꺼내든 이 콜라를 꺼내든, 그래서 저는 워낙에 코카콜라 좋아하니까 콜라병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코카콜라병입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걸 딱 꺼내놨어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물방울이 톡톡톡 맺혀요.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콜라병 꺼내놓으면 밑에다가 수건 같은 거 깔아놓잖아요. 물 잡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결로 현상이라 그러죠. 그럼 이 결로 현상이 왜 생깁니까? 자, 콜라병 표면 온도가 냉장고에서 갓 꺼냈다면 그 주변의 공기 온도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콜라병 표면 온도가 현재 주변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던 공기,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대부분은 뭡니까? 습증기죠. 수분을 포함합니다. 이 공기가 이 공기가 요 표면에 이렇게 닿았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열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습증기의 상대 습도가 50%였는데 여기 탁 닿아서 딱 나가버리니까 어라 여기 습도가 10%밖에 안 남았네. 즉 요 남아있던 요 40%의 습도가
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붙는 요 현상을 뭐라 한다? 결로 현상이라 하죠. 결로 현상.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즉 답으로 정리한 요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딱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노점 온도와 결로 현상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을 때 답에 딱 보니까 노점 온도란 공기 중 수분이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뜻하며 자, 요 의미죠. 노점 온도 이하에서는 공기 중 포함된 수증기가 요 안에 있는 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여 이슬이 맺히는데 어디에? 콜라병 같은데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이슬이 맺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결로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냉동장치에서는 어디에 그 이슬이 맺힙니까? 주로 보면 증발기 코일,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차가운 증발기 코일에 이슬이 맺히죠. 그래서 팽창 밸브가 있고 이렇게 증발기 코일이 있으면 이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열교환시키면서 안에 있는 냉매를 증발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공기가 뭡니까? 마찬가지 습증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공기가 여기 표면과 열변하고 지나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냉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코일 표면 온도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대부분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만큼 노점 온도보다 낮습니다. 요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일 표면 온도는 여름철, 특히나 여름철에는 포온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럼 온도 조금만 낮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노점 온도보다 이 표면 온도가 낮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 있던 수분이 어떻게 된다? 이 증발 코일에 들러붙는 겁니다. 이 배관에 들러붙었다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 우리가 이거 탁 받아다가 배관 딱 해가지고 드레인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내에 있는 습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시 말하지만 냉각 시에는 뭐가 따라온다? 냉각 감습이 함께 발생하더라. 요거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코일 온도는 항시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냉각 감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제거해주면은 선풍기를 돌릴 때는 불쾌 지수가 잘 안 낮아져요. 왜? 그냥 습도가 높은 공기를 내한테 부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공기 중에 수분도 제거하기 때문에 불쾌 지수가 확 낮아지죠. 아주 건조한 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 노점 온도를 이용해서 습도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답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노점 온도란 공기 중 수분이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뜻하며 노점 온도 이하에서는 공기 중 포함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여 이슬이 맺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결로 현상이라고 부른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해당 공구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과거 동영상 보고 문제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을 때 동영상 보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나왔을 때는 요렇게 사진을 주고서 별도로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가 장치의 명칭은, 나 장치의 명칭은, 다 장치의 명칭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가, 나, 다 나눠가지고 가나다의 명칭을 물어보면 가는 동간용 파이프 커터죠. 다르게 쓰면 튜브 커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플레어 툴 바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플레어 툴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회차의 문제에서는 뭐 가, 나, 다로 이렇게 딱 지목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보여줬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두 개의 장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뭐 플레어 툴 바이스, 플레어 툴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고요. 그냥 지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는 플레어 툴 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쓴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꼭 해주시고 이번 공구의 명칭은 플레어 툴 세트다 보니까 용도 역시도 플레어 툴 세트에 맞춰서 적은 거죠. 플레어 툴 세트 주된 용도 뭡니까? 플레어 이음, 다른 말로는 압축 이음이라 합니다. 이러한 압축 이음을 하기 위해 동간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공구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간이 이렇게 있으면 플레어라는 게 나팔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끝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형해가지고 플레어 이 너트를 끼우고 이쪽 편에는 플레어 볼트를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어 볼트를 탁 끼우고
그럼 여기도 실제로 볼트니까 이렇게 나사산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팔을 딱 내가지고 볼트와 너트를 스패너라든가 몽키를 이용해서 꽉 조여요. 그렇게 꽉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나팔 부분이 꽉 압축이 되면서 기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플레어 이음이라고도 하고요. 다르게는 요 이제 플레어 부분이 압축되니까 압축 이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두 개를 뭉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씩 지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명칭을 어떻게 했느냐? 플레어 툴 세트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만약에 하나하나씩 지목하면은 해설에다가 남겨뒀으니까 그러한 명칭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아래는 내부 교납형 온도 자동 팽창 밸브의 그림이다. 외부 교납형 온도 자동 팽창 밸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그림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답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인데,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는 팽창 밸브 이렇게 있으면 증발기 코일이 이렇게 깔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원통을 설치하죠. 감원통. 그러면 이 감원통의 과열도죠. 그러니까 증발기 출구단의 과열도를 감원통으로 측정해서 유량을 조정하는 방식. 그게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인데, 우선은 이 팽창 밸브에서 감원통만 나온다면 요거는 내부 교납관입니다. 그래서 내부 교납식 또는 내부 교납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부 교납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래쪽에서 액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액관이 들어오고 그 수액기 쪽에서 오겠죠. 이렇게 해서 수액기 쪽에서 오는 겁니다. 액관이 들어오고 여기서 교축되어서 액이 나가는데 그 액이 증발기에서 증발하면서 뭘로 바뀝니까?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감원통에서 이 기체의 과열도를 측정해 가지고 안쪽에 있는 다이어프램을 늘리거나 수축시켜 가지고 유량을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내부 교납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력들이 좌지우지 되는가? 여기에 보시면 조정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 나사 안쪽에 있는 스프링의 장력을 조정해요. 그래서 스프링 압력 이라고 하고, 요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그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용량에 맞게끔 제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원통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감원통 내부에 있는 감원통 내부의 가스 압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요 가스 압력이 어디? 여기 위에 작용할 거예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감원통 가스 압력. 요게 다이어프램 쪽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압력이 뭐가 있었어요? 이 증발기 내부 압력. 그래서 증발기 내부 압력. 필답형 복원 쭉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교납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납관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발기 내부 압력을 어디서 측정하는가? 어쩔 수 없이 어디? 이 팽창 밸브의 출구단에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팽창 밸브에서는 출구지만 증발기 그 입장에서는 뭡니까? 입구가 되겠죠. 즉 내부 교납형 같은 경우에는 증발기 압력을 증발기 입구 측에서 측정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소형 증발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입구의 압력과 출구의 압력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형일수록 증발을 많이 시킬 거고 그로 인해서 압력 강화가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입구의 압력이나 출구의 압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교납형 같은 경우는 증발기 입구 측 이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되다 보니까 입출구의 압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입구 측을 측정해서, 이 측정이라 적으니까 헷갈리는데 입구 측 압력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입출구의 압력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때 이 입구 측 압력을 측정해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외부 교납형 같은 경우는 이 증발기가 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대형으로 가면 입구 측의 압력과 이 출구 측의 압력이 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압력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입구 측의 압력으로 제어를 하자니 이게 잘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은 가문통을 딱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배관을 따가지고 균합관을 또 설치해 줍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 출구 측의 압력까지 같이 측정해서 우리가 여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입출구의 압력차가 커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증발기 출구단의 과열도와 압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합관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액이 들어옵니다. 액냉매 들어오고 여기 또 조종나사 있습니다. 조종나사 스프링 장력 있고 그 다음 감원통에 가스 압력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균합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또 있을 거고 그 얘들이 다 모아져서 증발기의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균합관, 배관을 하나 더 따게 되면은 요거는 외부 균합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부 균합형은 그럼 어떨 때 쓰느냐? 증발기 입출구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면 외부 균합형은 어떨 때 쓰느냐? 증발기 입출구에 압력 강화가 많이 생길 때, 즉 압력차가 심해지면은 요게 이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니 균합관을 별도로 빼서 요 압력을 또 되돌려서 측정을 한다. 요런 형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팽창 밸브 모양만 보더라도 내부 균합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배관 하나, 나가는 배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부 균합형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하나, 균합관 하나 나가기 때문에 구멍이 3개가 나옵니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내부 균합형이냐 외부 균합형이냐 이거를 사진을 주고 물어본다 하면은 구멍의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 이제 답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답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했고요. 내부 균합형부터 보면은 증발기의 입출구 압력차가 대체로 같고 거의 같을 때입니다. 과열도가 작을 때 서로 압력차가 없고 과열도가 크게 차이가 없을 때 사용되며 주로 소형 냉동장치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외부 균합형, 증발기의 입출구 압력차가 크고 과열도가 클 때 이제 출구에 압력차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입출구에 압력차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요걸 인출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차가 크고 과열도가 클 때 사용되며 주로 대형 냉동장치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차이점으로는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압력 기준까지 적고 싶으시면 갈로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증발기 코일 내의 압력 강화가 0.14kg/제곱cm 이상일 경우 외부 균합형을 쓰는 거니까 이거 뭐 참고하셔도 되고 저는 꼭 적고 싶습니다 하시면 같이 적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남겨뒀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제보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